2004년 7월 27일 마산에 있는 어느 호프집. 이날 새벽 2시 20분이 되도록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 몇 명이 화장실에 다녀왔고 자리로 돌아온 이들이 본 것은 칼부림이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져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근무하던 이윤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은 것은 징역 20년을 살다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전용술이란 전과자였습니다. 이날의 술자리는 20년이나 징역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와 경찰행정학과에 근무하는 교수라는 기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날의 사건은 어떤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전용술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첫 범죄부터 스케일이 굉장히 남다른 범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짝사랑하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전용술보다 많았는지 이미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었는데요. 1974년 전용술은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여성이었는데요. 아무리 철없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장소도 아니고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도주 중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절도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받자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는 등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 정상인이라 보기 힘들었습니다. 검거 후 전용술은 소년범이지만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극히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가 경찰서에 들어가 난동을 벌이고 인질극까지 벌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벌어진 재판에서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세간의 이목을 꽤 집중시켜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전용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서 말한 이윤근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전용술의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전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다가 우연히도 자신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교수는 전용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 교수는 전용술의 무기징역을 감형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마도 이 교수의 입장에서 미성년자였던 전용술이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갱생의 여지를 한 번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수는 전용술의 감형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 교수의 노력이 결국에는 통했는지 전용술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모범수로 기적처럼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감옥에 있을 때는 석방만 되면 열심히 살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사회로 나온 전용술은 제대로 살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없이 흥청망청 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늘 놀기만 하던 그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윤근 교수에게 돈을 빌려 살아갔습니다. 말이 좋아 빌려갔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반강제로 뜯어갔는데요. 자신이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교수 때문에 밖에 나오게 됐으니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용술은 이런 식으로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 외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을 구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가고도 모자랐는지 그는 이 교수에게 자신이 사업을 해야 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줄 것을 뻔뻔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참던 이 교수가 안 된다고 거절하자 전용술은 교수의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협박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교수가 개업한 모 식당에서 교수의 부인을 칼로 위협하는 등 인질극까지 벌여 자신의 협박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이 교수는 방학을 맞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마산 시내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0시 40분경 귀가를 하던 도중 이 교수는 아쉬웠는지 초등학교 동창회장을 불러내 또 다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경 전용술이 친구와 함께 이 술자리에 나옵니다. 술자리에 나온 전용술의 손에는 쇼핑백이 한 개 들려 있었는데요. 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27일 새벽 2시경 이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용술은 쇼핑백 안에 가져온 흉기를 꺼내서 옆에 앉아있던 이 교수의 옆구리를 2차례 찌른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2차례 더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고 혼잡한 사이 전용술은 흉기를 챙겨 바로 도주합니다. 택시와 기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진주시까지 도피한 그는 핸드폰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며칠간 노숙을 하기도 했는데요. 논두렁에서 혈흔이 묻은 옷과 몸을 씻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옷을 구입해 갈아입기도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도주를 벌였습니다. 8월 1일에는 도피 자금이 부족해지자 또 한 차례 범죄를 저지릅니다. 당시 48살이었던 김모 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가지고 있던 칼을 사용해 김 씨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현금 8만 원과 택시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자신이 아는 선배를 찾아가 돈을 빌린 뒤 공원에서 그를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용술은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의 동료가 증인으로 나서서 전용술이 그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음을 증언했고 쇼핑백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도주 중에도 택시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점까지 합쳐져서 전용술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사형을 2번이나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런 전용술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책을 출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명의 목숨을 빼앗고 여러 차례 인질극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간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고 예정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벌였던 범죄를 단단히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의 출판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어 책의 출판이 불허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전용술은 출판 불허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전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거부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전용술의 알량한 출판 계획은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게다가 그렇게 범행을 벌이고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는데요. 그가 집필하려던 책에 실려있던 내용들 중 피해자가 나로 인해 지구를 떠났다 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묘사를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범죄로 갚은 짐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지만 사실상 무기징역수에 가깝기에 무기징역 이야기에 넣어보게 됐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